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박정아 회장님한테 받은 것은 한 시간은 좀 길지 않겠냐, 한 30-40분으로 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받았고요. 또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40분 내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깨달음을 경영하기라는 데에서 아직 완전한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발표를 하고 또 제 모자라는 것은 또 토론을 통해서 제가 또 알아가는 방향으로 또 제가 연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창제 원리는 다 밝혀져서 우리가 잘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로 여태까지 흘러왔는데요. 개론적인 내용은 다 밝혀졌습니다. 성리학의 기본을 두었고 역학의 기본을 두었다. 또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토사 만들었다 하는 개론적인 내용들은 잘 밝혀져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강론적인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훈민정음에서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의 대열 순서가 왜 요즘 우리가 배우는 것하고 훈민정음 원본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한글의 훈민정음이 28자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38자로 만들 수도 있고 29자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28자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획의 원리도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크와 트, 요 가획은 요 가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와 흐는 그 모양도 엔트처럼 그쪽에 엔트를 써요. 엔트가 누구예요? 이거 참. 근데 요거와 치어와 흐는 우리 치엇과 히읗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치어와 흐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훈농자료에서 최소한 훈농자료에서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름이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저는 치어와 흐로의 말하는 요거는 가백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꼭지 점이 찍혀 있는가? 여기는 점이 찍혀 있고 여기는 획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맞춰주면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획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는 왜 점이 찍혀져 있나 하는 겁니다. 다 가백의 원리인데 그리고 오는 글자 꼴에 대한 것입니다. 글자 꼴이 왜 저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좀 올려주시죠. 하나 맞춰주시죠. 올려주시죠. 아니요,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잡아당기시도 이렇게. 요걸 누르시면 요거 누르시면 예, 요거 오르고 내려고 요거 좀 해주세요. 내려요? 예. 알아서 더 내려주세요. 아니요, 내려주세요. 내려. 아래로. 네, 예, 됐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한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이외에 훈민정음의 뿌리가 된 글자라든지 또 옛날 합용병서법, 옛글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거론하지 않고요. 이것만 해석하였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훈민정음 원본에는 이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해례본 하면 또 뭔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 원본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통일을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에는 첫 소리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 느, 드, 트, 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순서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역, 니은, 디귿, 디귿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훈민정음 원본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음은 왜 천, 지, 인, 오, 아, 우, 어, 요야, 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것은 아야, 어여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모든 초성의 소리는 소리의 거셈에 따라서 획을 가했다. 그 획을 가한 뜻은 똑같다 해놓고는 여러분 획이 가해져 있죠. 기역에서 거에서 이렇게 획이 가해졌습니다. 여기도 너에서 획이 가해서 더가 되고 획이 가해서 터가 됩니다.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 저에서 처는 획을 안 가고 위에 획을 안 가고 점을 찍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의에서 획을 가했는데 왜 여기서 그에는 획을 위로 안 붙이고 점을 찍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왜 28자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을 말씀드리면 28자로 만들어진 것도 하늘의 28수 천문도의 그 이론적인 배경을 두었기 때문에 28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초성과 중성의 순서가 저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 지금과 다르게 저렇게 되어 있는 것도 천문도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또 글자 꼴이 가획을 했다면서 획과 점으로 저렇게 달리 찍은 것도 역시 천문도의 그 이론적인 동양 천문도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세종이 만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세종은 왜 천문도에다가 이론적인 바탕을 뒀을까? 물론 발음기 첫소리는 초성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목구멍의 모양,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입니다. 또 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 어, 아 하게도 전부 울대, 목에서 나온 울대, 동그란 울대와 후두개, 울대 덮개와의 움직이는 그 어떤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 원본에 보면은 중성에 대한 얘기는 참으로 추상적으로 칠성났어요. 초성은 너는, 니은은 혀가 문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혀가 이렇게 위로 꼬그라진다. 그래서 니은이 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형은, 어는 목구멍에 동그란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에 대해서는 좀 형이사학적으로 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울대의 모양과 후두개의 조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것도 역시 중성 또한 상형 문자라는 얘기죠. 울대의 운동 모양을 본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레아라고 하는 거, 아레아라고 해서 저서를 뭐를 하느냐 해서 아레아라고 쓰고 있는데 아레아라는 말도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서는 깊은 소리라, 깊고 짧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가 아니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발음을 해보면 울대가 목구멍에 울대가 우리말이 울대입니다. 울대고 성대죠. 이게 성대인데 울대가 확 쪼그라집니다. 그 글자 모양처럼 그렇게 쪼그라집니다. 쪼그라지고 이 할 때는 이 울대 모양이 후두개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해부학도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세종이 했을까? 그런 우리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세종은 초성과 중성을 발성기관의 모양, 성대의 울대의 모양, 혀의 모양, 이 발성이 되는 상황의 모양을 다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지만 그렇게 본떠서 만들었지만 이론적인 배경은 동양 천문도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저런 순서가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세종은 동양 천문도 이론적인 바탕을 두었느냐? 세종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천문학자입니다. 세종 때 천문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세종 때 11명이던 명나라 관상감, 명나라에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천문대 그 인원이 11명일 때 우리는 세종 때 80명으로 인원을 했습니다. 명나라의 천문대보다 우리는 엄청나게 조직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 때 8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세종이 죽고 나자 그것이 다 또 축소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세종이 그만큼 천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종이 명나라에 사대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해 보면 세종이 그 명나라에 사대를 한 것은 말하자면 속임수였다.
우리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정수였다. 일부러 과대해서 명나라의 4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명나라를 안심시키고 그 뒤에서 방패막이 뒤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종은 우선 달력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쓰지 못하는 나라의 그 아픔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조선의 하늘을 가지고 싶어했다는 거죠. 조선의 자주적인 하늘을 가지고 싶어. 우리의 하늘이 없었다는 얘기죠. 명나라의 하늘만 있었습니다. 천문여법도 매년 동지사가 가서 달력을 얻어와가지고 해야 걸어놓고 농사를 짓고 이런 말하자면 소국 아닌 소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종의 사회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위장을 하는 위장술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조선의 하늘을 만들고자 경영실을 동용해서 간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기구들을 본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천문도 이런 것들을 다 당대에 다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냐면 세종이 후민정을 만들 때 천문대를 밤에 천문대를 행차한 것이 30회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별자리를 보면서 밤에 밖에 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천문에 동양 천문에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종이 천문학에 대한 박학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문도와 조화를 이루는 어떤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고 했던 거죠. 이걸 쭉 훑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만 올려주시죠. 그러면은 우선 중성을 말씀드리자면 이 원본에 보면은 글자 만든 풀이에서 보면은 중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중성의 설명 중에 중성의 수리와 오행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정어 원본 첫 장 서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천지지도는 일음양 오행이인이 원복지가 밑태거기로 이동정지구 위음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놨습니다. 천지지도는 자연의 법칙은 일음양 오행이니 오로지 음양 오행 원리뿐이다. 본복지관이 태극이요. 본복지관이라는 혼돈 상태 속에서 태극이 나오고 이런 말입니다. 본계와 복계 사이에서 태극이 나온다. 주역에서 나오는 원리인데요. 본계의 지간은 태극이요. 이동정지구. 태극이 작동을 어떤 기운에 의해서 움직인 후에 음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글 글자 만드는데 왜 그런 우리 천문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20페이지에 달하는 페이지로 방대한 페이지를 그런 식으로만 설명을 쫙 해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처음에 1940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읽어보고는 이게 왜 여기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역학에 밝은 충북대학 학장님한테 뭡니까?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서 번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국민정음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그것이 개론적인 실체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강론적인 것들은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묻혀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래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아래아라 하지 않고 깊은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할 때 음은 소리거든요. 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소리의 구호라는 얘기죠. 저는 깊은 소리라고 합니다. 흔히 아래아라 하는데 아래아라고 하는 이유는 가계야, 거교, 고교, 기하고 맨 밑에 이렇게 기억해서 점치고 이 반절표에 전부 그래서 나누는 제일 밑에 점치는 제일 밑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제일 아래 위치하고 있다 해서 아래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저 글자는 아래에만 쓴다고 또 하나는 글자는 저거 초성의 아래에만 쓴다고 해서 아래아라 한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래아라고 하는 이유가 국어학계에서. 그런데 하나는 맨 밑에 쓴다고 해서 아래아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거 왜냐면 저 원가를 가지고 명칭을 정하고 원가로 표시가 돼야지 위치가 제일 밑에 있다고 순서가 맨 밑에 있다고 아래아라 해도 안 되고 초성의 맨 밑에 찍는다고 해서 아래아라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오는 어떻습니까? 오는 오 이거는 초성이 밑에만 쓰죠. 그러면 아래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우도 초성이 밑에만 쓰잖아요. 우자. 그러면 아래 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거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거는 어디까지나
발음의 원리를 찾아서 발음에 맞는 명칭을 붙여줘야 한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라고 우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이와 의와 이거와 이와 석자, 천지인입니다. 의와 이 석자는 8자의 머리가 된다 했습니다. 팔성지수라고 했습니다. 8자는 오아, 우고, 요야, 유여입니다. 그 8자의 머리가 되고, 그 8자는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자 중에서. 그래서 왜 11자, 이 중성을 11자로 만들었냐면 11규칙의 그 원리를 본따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머리가 되고, 또 요거는, 요 깊은 소리, 요것은 삼자의 가시 된다. 삼자의 관야라 했습니다. 삼자는 천지인 석자를 말합니다. 천지인. 요 석자의, 요거는 요 석자의 가시 된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오아오 요야요는 몸통이고, 천지인 깊은 소리하고 의인은 머리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저거는 머리에 쓴 갓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고는 외출을 못했죠. 항상 그 의관이 정제돼야 하는 시대였으니까. 거기에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설명하면서, 요거는, 오는 초생의 천이라, 천일 생수라 했습니다. 오는 하늘에서 나서 일수이고, 오행으로는 수란 얘기입니다. 수의 윗자리다. 그러니까 아는 천삼생목이라 했습니다. 아는 수는 3이고, 오행은 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는 수는 2고, 오행으로는 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마다 수는 뭐가 되고, 오행으로는 뭐가 동중인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이게 21페이지 정도 됩니다. 초성과 중성에 대한 그 원리를 이런 식으로 역학적으로 풀어놨는데요. 저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역학의 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도. 여기 하도입니다. 여기 하도인데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도인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3, 8, 흰 색깔은 양, 까만 것은 음입니다. 흰 색깔은 홀수고 까만 것은 짝수입니다. 점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라는 것인데, 아는 아까 오는 일수라 그랬습니다. 천일생수요. 오는 여기 일수거든요. 오는 이 자리란 말입니다. 아는 천삼생목이라 3이라 했으니까 목이라 해서 이건 목자리입니다. 여기는 수, 목, 화, 토, 금인데 수생목, 목생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수, 오행삼생수인데 아는 수가 3이라 했습니다. 그럼 요 아의 자리를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행은 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는 수가 8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의 자리를 여입니다. 수는 8이고 역시 오행은 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가 되고 이거는 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아까 그 내용을 보면은 하도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도를 공부를 한 사람은 이게 하도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국어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도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모양을 변형해서 안에 점을 하나씩 찍었습니다. 하나씩 점을 찍었습니다. 바깥에는 점을 2개씩 찍었습니다. 여기 2개 찍었죠. 그래서 이 하도에다가 안에다가 점을 1개씩, 바깥에다 점을 2개씩 이렇게 찍은 것이 바로 중성을 만드는 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가 되죠. 요거는 아가 되죠. 아. 여기 아가 되죠. 하나, 둘, 셋. 아는 3이라고 했으니까 천삼생목이라 했으니까 요거는 아가 되고 요거는 여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아, 요거는 오. 오는 일수라고 천일생수라고 그랬습니다. 오는 일수. 그 다음에 요거는 우, 이수라고 이수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거는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사수란 말이죠. 요거는 요, 야, 유, 여. 이게
중성을 만드는 원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라는 자리에다가 1점과 2점을 안에 저 1점을 찍고 바깥에는 이 2점을 찍은 겁니다. 이것이 하도를 만든 중성을 만드는 원리가 아니죠. 그 내용은 바로 하도의 원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중성은 여기까지는 일반 논문에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아까처럼 오, 아, 우, 어, 요야, 유료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본에. 그것도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오아, 우, 어, 이 원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중성을 오아, 우, 어, 요야, 유료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맞춰주시죠.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이거는 천삼생목이라, 18성목이라, 이거는 이제 훈민정 원본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생화라, 지사생명이라, 천구성금, 이런 수가 보라, 이 말입니다. 수가 보고, 오행은 금이다, 이 말이에요. 천구성금이라. 천일생수라. 수는 1이고, 오행은 수라, 이 말입니다. 수는 6이고, 오행은 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 붙으면 6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6입니다. 6는 수가 6수다, 이 말이죠. 거기 원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 원본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하도에다가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까 그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요걸 이제 아까 그 획을 그어놓고 했을 때 안에 일기원자 점 하나를 찍고 바깥에는 점 2개를 찍었습니다. 2개씩. 이렇게 하면 이건 아가 되고 이거는 여가 되고 요거는 오가 되고 이거는 유가 되죠. 그러니까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이런 순서가 된 겁니다. 훈민정음 원본에 나와 있는 순서가 바로 저 순서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지나갔네?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 우, 어, 오, 여, 요, 야, 유입니다.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 도, 토생금, 금생수, 오행, 상생의 순서에 의해서 오, 아, 우, 어. 그 다음에 요, 야,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요, 야, 유, 여. 이 순서대로, 화살표 순서대로, 하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순서대로 배열되기 때문에 세종이 그런 순서로 천지인, 오, 아, 우, 어, 요야, 유야로 배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도의 이 순서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중성의 순서가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 하도라는 것은 뭐냐? 영리하게 추적의 기본이 되는 최소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수학을 배우려면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거 배워야만 수학을 할 수 있듯이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도형입니다. 근데 이 하도가 뭐냐? 그럼 이 하도는 용이 용마의 등에서 치고 나온 무늬를 보고 옛날에 만들었다. 낙서는 뭐냐? 낙서는 거북이가 등에 무늬를 치고 무늬가 그려진 거북이가 물에서 기어 나온 것을 그걸 보고 낙서를 그렸다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설의 고향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문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낙서라는 건 뭐냐, 하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 다 천문도라는 얘기입니다. 천문도 수성, 이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입니다. 천문도입니다. 이 수성은 매일 밤 자시에, 여기는 북쪽입니다. 북쪽, 동쪽, 남쪽, 서쪽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배운 거 남북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와 유는 수성에 해당되는 글자란 말이에요. 수성에. 성질이. 아와 여는 목성에 해당되는 그런 기운을 가진 글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와 유는 여는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남쪽이고, 여는 자시고, 여는 오시입니다. 여는 인시고 신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오 인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일 밤 자시에, 여기는 자오니까 자시에 북쪽 하늘에 수성이 보이고 그런 뜻입니다.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의 설명 자체가 천문도라 된 얘기죠. 1일과 6일날, 요거는 1 아닙니까? 이게 6이었죠, 아까. 요거는 천일생수, 요거는 여기 6개였죠. 1일과 6일날 북쪽 하늘에 해와 달이 수성과 만나고, 이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문도로 설명해 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은 하도에다가 중성의 이론적인 배경을 따로 만들었다 하는 것까지는 밝혀졌는데 이 순서가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순서를 아직 설명한 바도 없고 또 이 하도라는 것이 바로 천문도다. 그래서 세종은 천문도에다가 중성의 이론적인 배경을 삼았다 하는 이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은 하도에 의해서 이론적인 바탕을 했고 그 다음에 하도라는 것은 바로 천문도였다. 세종이 위대한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천문도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벌써.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제 맞춰주시죠. 여기 잘 보시면 됐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목은 가벌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금방 설명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해가 되는 대로만 들으시고 시간이 좀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이는 목은 갑을 38 목입니다. 갑은 3이고 을은 8입니다. 또 판은 정은 한대 2고 병은 한대 수가 7입니다. 또 병신에서 병은 수가 9고 신은 수가 4입니다. 이건 다 금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임은 1이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입니다. 임계는 임은 1수고 계는 6수입니다. 이건 수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하도에는 천간,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가 같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 갑이라는 얘기, 갑은 3이니까 이 갑이라는 얘기. 을은 8이니까 이건 8이 8입니다. 을이라는 얘기입니다. 갑을 38 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은 전부 천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갑은 아, 이 갑은 아입니다. 여기는 을이니까 을은 여, 갑을 병정 무경신 임계. 그곳에서 식간과 이 중성과의 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또 주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설명을 이제 부연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천간 중에서 뭐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는 을, 아까 아는 갑이라고 해서 아는 갑, 여는 을, 유는 개, 그래서 천간 중에 쭉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홀로 자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홀로 방위가 없다고 했어요. 방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사람은 고정된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유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만큼은 방위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중성하고 식간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수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은 음양 각자 글자 하나하나마다 음양과 오행과 방위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있죠? 네, 여기 중성지 가운데 중성 중에 여, 자, 유, 음양, 오행, 방위지, 수해라. 중성 중에서도 각자 음양, 오행, 방위, 수해가 글자마다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극과 중성과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시간상 이건 좀 생략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발음입니다. 발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요는 가장 밝은 발음이라는 얘기죠. 요는. 그 다음 밑에는 요건 유입니다. 유는 가장 어두운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음이고, 요게 양의 번역입니다. 요는 아, 요, 야, 오는 다 밝은 소리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요 네 글자는 어두운 소리입니다. 오, 여, 유, 오, 다 어둡게 발음을 합니다. 요 태극 번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발음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이 하도라는 것도 우리가 목화 통수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목성, 수성, 토성, 원성, 화성의 운동, 서로 연관되는 운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천문도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초성도 마찬가지죠. 초성도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초성은 혀가 위로 올라가면 혀가
상설구 상악지형이요, 상설근 폐부지정형. 목구멍이 혀가, 활된 혀가 뒤로 목구멍을 닫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기역자 모양으로 된 것이다. 혀가 상설구 상악지형이 혀 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다. 저는 니은이 혀가 이렇게 다니까, 할 때 이렇게 다니는 걸 니은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을 다 한 것입니다. 전부 목구멍 소리고 새소리를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초성지 중에도 자, 유, 음양, 오행, 방지수야. 초성 중에서 음양, 오행, 방지수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성에는 아까처럼 아는 삼수고, 아는 오행으로는 수고, 방위로는 동족이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초성만큼은 그런 설명은 없이 방위수가 다 있다는 말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몇 수다, 거는 몇 수다, 더는 몇 수다 이걸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의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성이 하도와 연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놨으면은 초성은 그러면 중성과 초성은 음양의 관계인데 서로 상대적인 관계인데 중성이 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후미정 원원이 밝혀놨다면 초성은 그러면 어디다 만들었을까? 초성은 하도와 대대적인 상대적인 관계에 음양의 관계에 있는 낙서와 연관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본 겁니다. 중성은 하도와 연관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해놨으니까 그럼 초성과 중성은 서로 짝인데 하도와 낙서도 서로 짝입니다. 그러니까 초성은 낙서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낙서입니다. 이게 하도와 짝이 되는 낙서입니다. 하도와 낙서는 우리 역학 주역에서 보면 하도는 그 전에 발견이 됐고 1000년 후에 낙서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도와 낙서는 동시에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짝이기 때문에 중성은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하도는 50년 전에 중성은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초성은 100년 후에 만들어서 같이 합했다. 이런 말이 안 되듯이 하도와 낙서도 하나의 짝이기 때문에 동시에 나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순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도라는 것도 거북이가 등에 그림을 그려져 있는 거북이가 물에서 기어나오는 걸 보고 만들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래가 강변 모래가에 모래가를 파내다 보니까 옛날 제사 지내는 천재를 지내던 유적지가 나온 겁니다. 그 유적지 나왔는데 보면 큰 거북이 덩어리에 저런 유판처럼 점이 찍혀있는 그런 거북이 껍데기가 발견된 거예요. 모래 속에서 유물로. 이건 뭐냐면 천재를 지낼 때 옆에 나는 제수 도구입니다. 이게 하늘에 천재를 지내니까 하늘에 별자리를 그려놓고 응감하라고 거북이 밖에 제일 큰 그림을 그릴 때라고는 거북이밖에 없었습니다. 거북이 껍질밖에 옛날에. 거북이 크면 이만큼이다. 그래서 거기 하늘에 천문도를 새겨놓고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제수 도구로 옆에 어떤 도를 나눠놨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다가 땅에 묻혀버렸는데 유적으로 발견되는 거야. 그게 모래가에서 나왔으니까 강가에 산 거북이가 등에 무늬를 지우고 나왔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학문의 범죄에 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천재를 지냈던 제수 도구였다 하면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낙서도 마찬가지고 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서라는 것을 보니까 낙서는 하도는 천문 가벌명정 무경신인데 천문과 연관이 낙서는 지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봅시다. 해, 인, 묘, 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 지지, 천간 말고 지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하도와 정 반대로 하나의 짝이 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 소리, 이건 코소리입니다. 여림기역입니다. 여림기역. 이것도 여림기역이라고 발표를 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상 김두봉, 주시경, 최현배로 내려오는 모든 학자들이 전부 다 옛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글학회든 국립국어원이든 개인연구가든 이게 전부 옛영입니다. 이거는 여림기역입니다. 이게 다 아흔 목구멍 소리에 속하는데 이게 왜
기형이 됩니다. 기역이 있고 꼭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콧소리입니다. 하는 콧소리입니다. 일본말에 응각세 뭐 이런 말을 할 때 내는 발음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튼 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본에. 요거는 드트는 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화고, 요 글자는 금에 해당되고, 요 글자는 목구멍은 텅 비어 있고 물기가 많으니까 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구멍은 수에 속한다. 요 목구멍 소리는 이렇게 오행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아까 화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였는데 수의 자리인데, 이 목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 목은 지지의 목은 인묘진의 목입니다. 화는 사오미가 화입니다. 그러면 그 큰 어가 인묘진 중에 어디에 속하겠는가? 이거를 한번 밝혀봤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 중에 가장 거센 소리는 크입니다. 여린 소리는 그입니다. 이거는 불청불탁입니다. 여리지도 세지도 않는 소리들입니다. 이거는 가장 센 소리는 트입니다. 요 세 개 중에. 여린 소리는, 그 다음 여린 소리는 드입니다. 그 다음에 불청불탁, 여리지도 세지도 않는 것은 너입니다. 이거 가장 센 소리죠. 그러니까 가장 센 소리가, 요거는 인묘진 하면 요거는 목인데, 이는 양목입니다. 묘는 음목입니다. 같은 목 중에서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같은 화 중에서 요 사는 플러스 화, 양화고, 요거는 음화입니다. 요거는 양금이고 음금이고, 요거는 양수고 음수입니다. 그래서 양에 해당되는 사정강의 가장 거센 발음을 놨고, 셋 중에. 그 다음에는 여린 소리에 음화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 5, 미 중 하나는 미어는 여기밖에, 4, 5, 미에밖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도 가장 센 소리를 양화, 인에다가 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여린 소리니까 양목 인에 놓고, 여기는 음목, 묘에 놨습니다. 근데 기억, 그와 그가 두 개가 자리가 가니까, 너는 인, 묘, 진, 목 중에 여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방에 가장 거센 소리가 들어가고, 측방에 여린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불청불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오행 상생 순서로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순서로 보니까, 이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분민적인 원본에 그런 순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순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그 낙서에다가 초성을 이론적인 배경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내용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성과 하도와의 관계를 밝혀놓은 자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만든 이 강론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연구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거론조차도 안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낙서도 뭐냐? 낙서도 거북이가 등에 치고 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낙서도 역시 별자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도 하듯이 요 초성 요 글자들이 전부 지지에 해당되더라는 것이요. 기억은 묘, 기억은 인묘진에 요거 세 개가 해당되고, 어건드 소리가. 요 효소리는 화입니다. 드트너는 사오미에 해당되고, 그리고 12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요. 요거는. 중성은 식관과 초성은 12지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 오행, 방위도로 나타내봐도 역시 마찬가지 이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자, 축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 여기에 따라 글자들이 다 배당이 되다는 것입니다. 해는 히읗이죠. 자는 여린 히읗이죠. 해는 히읗이죠. 자는 여린 히읗이죠. 12지와의 관계를 그대로 정리를 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낙서도 보니까 별자리를 설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거는 하도의 낙서의 또 다른 그림인데요. 덕활의 2호 부분에 천문도가 낙서가 거의 흡사하죠. 이 주위에 보면은 28별자리가 다 적혀 있습니다. 28별자리. 정규성, 장익진, 각항저방, 신미기,
부구, 여, 위신벽 28별자리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덕화리, 평안도 덕화리 고분에서 천장에 나타나진 그림입니다. 낙서와 흡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또 이것은 낙서인데, 이 분명 낙서와 별자리를 보면 이 낙서의 별자리가 이 안에 그 하나님 용어는 북극성이라는 겁니다. 북극성이고, 요거는 화계고, 하복성이고, 이건 7공이고, 이건 천주고, 이건 오제자라. 그래서 이것이 또 역시 별자리가 운행하는 원리를 설명해 놓은 천문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낙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것이 낙서가 천문도라 하는 것과 후민정음과의 관계를 밝혀놓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거론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성과 초성은 하도와 낙서의 이론적인 배경을 삼았고 하도와 낙서는 천문도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민정음은 천문도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초성의 순서와 중성의 순서와 다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천문의 이치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8수 천문도인데요. 됐습니다. 28수 천문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축, 인묘, 진사원, 신술에 12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문도는 참. 그리고 바깥에는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인계 해서 10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28별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강, 저강, 신미기, 두여, 이실비와 부리며, 고대산에서 28별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와 28별자리가 포함됩니다. 이거를 28수 천문 반각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황제 내경에 기본해서 만들어진 도표인데요. 이 별자리에다가 아까 중성과 초성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갑은 아니까 여기다 아가 오고요. 을은 여니까 여기다 여를 갖다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는 뭡니까? 아까 히읗이죠. 흐죠. 여 초성을 쭉 그대로 배치합니다. 이는 아까 뭐였습니까? 크였죠. 키역이었죠. 그러니까 그 인 대신에 키역을 배치합니다. 여기는 12자가 초성이 배치가 됩니다. 그대로. 여기는 10자의 중성이 그대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잡해 보이지만요.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에 아를 배치했습니다. 을에는 여를 배치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갑을 병정도 순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냥 거기다 그냥 배당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자, 축, 인, 묘, 진. 아까 그 12지가 해당되는 자리에 그대로 초성을 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배치하고 나니까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남는 게 뭐냐면, 입술소리, 입술소리하고 여린시옷, 삼각형, 여린시옷하고. 그 다음에 리얼자, 시옷, 권사람, 반혀소리, 리얼자하고 이것이 남습니다. 어느 게 남느냐면, 프입니다. 이게 프가 남고, 요, 르와 이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린시옷이 남습니다. 요 남는 것을 배치를 했더니 요 배치한 원리는 따로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치를 했더니 28자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은 28자 천문도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가 28수 천문 반각도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글을 넣어서 배치했더니 한글 틀림없이 딱 맞게 28글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자가 28별자리에 각각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한 글자가 이 크 하면은 기와 두 개의 별자리 기운을 같이 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한 글자가 한 별자리에 연결돼서 28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28수 천문도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28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별자리 개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음 28자 천문도인데 한글이 아니죠. 훈민정음이고 한글은 24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글과 훈민정음하고는 다릅니다. 훈민정음은 28자로 만들어진 것이고
각자 병서법을 쓰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형으로 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글자든 치면은 다 글자가 쳐지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 보면 글자가 시읒, 디귿 이런 글자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그거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걸 합용병서법이라는데 기역만 씁니다. 디귿만 씁니다. 그 쌍디귿이라고 쓰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니은디귿은 안 씁니다. 그 세종 때는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합용병서법이라는데 구민정음은 28자고 합용병서법을 살려 쓰는 글자고 한글은 24자고 합용병서법을 못 쓰게 만드는 글자입니다. 한글은 반 쪼가린 글자입니다. 우리 어려서는 썼어요. 아니 그렇죠. 네. 썼죠. 불. 예, 다 썼는데 그게 이제 1933년 10월 조선학회 그 학자들 12명에서 반대파 6명, 12명에서 투표에 의해서 아래아라는 것이 지금 현재 말하는 요 글자를 없앰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4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28자 구민정음을 반신불수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한글이요. 지금도 요 넉자하고 합용병서법 일부를 살렸으면 어떠한 지구상의 어떠한 사람의 소리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 그대로 다 표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세종은 원래 완벽한 글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완전한 글자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천문은 바로 수학이고 과학 아닙니까? 천문 이론에다가 한글을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세종이 과학적인 글자를 컴퓨터에 나올 걸 알고 컴퓨터에 맞게 다 내다보고 만드는 게 아니고 천문이라는 우주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한글을 만들어 놓은 이게 어떤 과학적인 기구가 나오고 다 맞아 들어가야 된 것이지. 그러니 지금 그것만 살려서 말씀드린 그런 것만 해주면은 지금 현재로 다 어떤 F자나 V자나 the, 이런 발자 다 바로 곧바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글자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새 글자를 만들어서 F자로 쓰자, V자로 쓰자 하는 것이 이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 창제 이론을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글자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은 그때 이미 완벽한 글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약간 응용을 해서 몇 개만 쓰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글 28자가 된 이유는 바로 28수 천문도의 이론적인 바탕을 두고 만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28자 천문 된 건데요. 이것은 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천문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막 복잡하고 헷갈린다. 이래가지고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내가지고 횡도로 펴서 설명을 좋게 하기 해서 횡도로 만들어 놨는데요. 횡도로 만들어도 역시 이해가 안 가는 설명 안 들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는요. 28선 기와 두 별자리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유는 우여 위식에서 우와 여라는 두 별자리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는 글자가 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 하면은 하늘에 이 두 별자리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는 글자는 우리 발음만 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세종은 이 글자들을 가지고 천문의 이치를 살펴서 응용할 수 있는 경지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기는커녕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글이 단순한 우리 글자가 단순한 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천문의 이치까지 다 연관해서 읽어낼 수 있는 부호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세종의 천문지식입니다.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있으니까요. 세종의 천문지식은 세종은 천문에 얼마나 신경을 기울였는지요. 그 장영실을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장영실을 목숨을 내놓고 지켰습니다. 장영실이 아니면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세종은 이제 목숨을 그냥 걸다시피 천문에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천문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왜 아까 고번에 왜 그런 별자리를 천장에다 왜 새겨놨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왜 북두 칠성판을 뚫어서 거기 관을 놓고 사람을 놓고 묻었느냐 이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북두 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북극성자리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뭐 깨달음의 어떤 그 경영학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원래 천문에 대한 이론을 다 알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문에는 본산지입니다. 다른 데서 뭐 천문이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아닙니다. 여기서 나간 거라고 봅니다. 본산지입니다. 왜냐하면 배달국 한웅 때 사와라 한웅도 하늘은 본체요 28수는 가변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달국 시대에 한웅 시대에 하늘은 본체고 28수는 가변체라는 말입니다. 이런 천문 설명이 나온다고요. 그러니 그때는 이론이 발달이 안 되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늘의 기운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벽화, 고문, 하늘에다가 28수 천문도를 건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자꾸 영지가 자꾸 어두워지고 하니까 그런 거는 모르고 형태만 남아있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꾸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세종이 위대한 천문학자이다. 그래서 이런 천문도에다가 동양 천문도에다가 글을 넣어서 천문 문자를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거는 설명드린 것입니다. 요거 왜 요거는 획을 하면 다 똑같다 해놓고는 그거는 설명해놨습니다. 그 소리의 거셈에 따라서 가획하는 것은 가획 대동이라 모두 같다 해놔놓고는 이런 거는 다 획을 가했습니다. 요것도 획을 가하고 이것도 획을 가하고 이런 소리가 순서대로.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고 여기다 획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여기를 이렇게 획을 여기 가했으면 여기다가 이전에다가 획을 가했죠, 그죠? 여기다 획을 가면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점을 찍었을까요? 두 개는. 여기는 다 획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현대 연구한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한 겁니다. 글자가 왜 찍혔는지조차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학계에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 경우 그렇게 되어 있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게 다 그래요. 너가 드가 되고 드가 트가 되고 하늘 뭐가 부가 되고 가백 순서에 따라서 부가 투가 되고 쓰가 저가 되고 저가 츠가 되고 쭉 네. 보세요. 그 인성 가백기 거의 개동이다. 그 사람의 소리를 내서 획을 가한 것의 뜻은 전부 다 똑같다. 소리가 거셈에 따라서 획을 가했다는 뜻은 다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왜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획을 안 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한거 똑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배치를 했죠. 아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축을 보면 인심충으로 인과 자축인데 인과 심, 인심상화 축을 해서 여기는 동기점입니다. 동기점은 일양이 실생하는 곳입니다. 동지가 딱 지나면 낮이 노루꼬리만큼 길다 그러잖아요. 낮이 조금 길어집니다. 일양이 양이 점점 낮이 점점 길어서 하지가 이쪽에 하지가 오죠. 충분히 오죠. 점점 해가 길어지고 여기서 최고로 길어졌다. 하지가 딱 넘으면 이름이 시생이다. 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이 노루꼬리만큼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로 쓸 때는 점점 밤이 길어지는 음도의 세계입니다. 이건 음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음의 영역, 여기서 여기까지는 양의 영역입니다. 양도의 영역. 그래서 여기에 천문이 붙어 있습니다. 춘문자리. 하늘은 천이죠. 그 다음 여기는 음도의 영역, 여기는 지가 붙어 있습니다. 천, 지, 문, 호입니다. 그리고 창문은 우리 요즘도 창호, 문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는 천문이고 여기는 지옥 자리다. 추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지와 하지를 나눠서 봤을 때 여기는 양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양의 자리에 와 있네요.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음의 자리에 와 있네요. 음의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음을 상대하는 획을 그었다는 거죠. 단어를. 양은 점을 찍어야 돼요. 양은 동을. 그래서 중성은 전부 점을 찍어놨죠. 요즘은 아 하면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 아 하고 동그라미 저걸 다 찍어놨죠. 그 양이라는 얘기죠. 전부 하늘 양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초성은 원래가 중성은 양에 해당되면 초성은 음에 해당됩니다. 하도가 양에 해당되면 낙선은 음에 해당되고 천간이 양에 해당되면 지지는 음에 해당되고 전부 음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천지제도는 이 음양 오행이다. 음양 오행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그래서 앞에 해놓은 겁니다. 제자해. 첫 줄에.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거는 중성은 양의 자리고 초성은 음의 자리이긴 한데 음의 글자이긴 한데 중성은 양의 글자라면 초성은 자체가 음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도에 넣어서 보니까 여기서 이 글자들은 전부 양에 해당이 되거든요. 양의 본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핵을 그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핵을 그어다니까 그 천문 법칙에 맞지를 않다는 말이죠. 여기 점을 찍었다는 처음에 동그란 점을 찍었다는 거죠. 여기 양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죠. 그렇지만 이 초성 자체가 음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점을 찍을 수는 없고 각점을 찍었다는 거죠. 각점. 원점을 찍을 수는 없고 각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핵도 아니고 원도 아닌 각점을 찍어서 글자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놨나? 그래서 아까 28수의 28글자가 그게 진짜 된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자면 재확인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꼴 하나에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세종이 대비를 해서 글자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정음은 세종 단독 작품입니다. 한 사람이 일목요연하고 철두철미하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언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기록을 봐도 천문기구 30여 개의 천문기구를 만들어서 전부 실무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누구 장영실 누구 밑에 보조한 사람도 다 적어놨어요. 적고는 세종 몇 년에 반포했다. 세종 이름이 들어갑니다. 군민정음 하나만큼은 유일하게 실무자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세종이 창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숙주 성삼문 이름이 없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알지도 못했어요. 만드는지를 몰래 만들었는데 뭐 어문청을 창제해서 어문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문청은 세종 25년에 한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26년에 어문청이 지어졌는데 무슨 어문청에서 한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종이 혼자 수양대원하고 정교하고 자기 아들 딸 정의공주하고 그 조교 삼아서 몰래 10몇 년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면 큰일 나니까. 알면은 명나라 사대하는 그 최만리가 집현전 부제학인데 집현전 부제학이면 최고 책임자입니다. 집현전 대제학은 정인지입니다. 정인지는 그냥 직함만 가지고 있어요. 직함만 가지고 최만리가 집현전을 다 운영합니다. 실권자죠 말하자면. 부제학이 모든 걸 하고 최만리한테는 그냥 결제 도장만 올리는 거예요. 집현전 총책임자가 한글 만들고 난 뒤에 왜 반대 상소를 올립니까? 집현전에서 만들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집현전에서 만드는데 왜 반대 상소를 올리느냐고요. 그 세종이 하도 세종이 하겠다 그러면 신하들이 다리를 붙들고 반대를 하고 뭐 이러면 세종이 학을 뗀 거예요. 학을 떼가지고 이것만큼은 몰래 만들어야 되겠다. 알면 큰일 난다. 그건 명나라에도 알면 안 되니까 몰래 만들어서 몰래 만드는다. 이걸 연구해보면 할수록 요거 하나, 국민정음 하나만 세종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무자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어떤 전책기구도 실무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선생은 이게 몇 사람이 도와줬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국민정음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운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3년 동안 25년에서 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실험해보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점검하고 운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동을 황창을 만나러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작업이죠. 그런 작업이고 또 신숙주가 동국정원을 만들 때 한 건데 신숙주는 세종이 하나들 불러받았는데 불러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설명해라 이렇게 설명해라 자기가 받아 적은 거예요. 이해를 시키면서 이런 거는 했지 국민정음을 글자를 만드는 데는 그 집현전 학사나 어문청에 어느 누구도 참여한 적이 없다.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세종이 이제 단독적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글자 하나에 꼴 하나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 맞게 만들었으니까 과학적인 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일부러 세종이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되면 마지막입니다. 국민정음의 위대함은 요 원본에 다 있습니다. 제 속에. 국민정음의 위대함은 문자 창제를 무에서 문자 창제를 한 것이 아니라 선대의 자료를 참고해서 그걸 창제했다는 것이죠. 완전 자방고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전설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건 저는 단군 때의 가림다문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당군께 푸른대로는 가림가를 많이 참고해서 응용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재창조를 한 겁니다. 천문도라는데 뭐 이론적인 바탕을 깔아놓고 아주 뭐 완전히 재창조를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 우주 자연의 질서인 천문도에 대응시켜서 문자를 창제한 데 있다. 세종의 위대함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만들어서 위대한,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어서 위대한 것도 있지만,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천문도를 이론적인 배경으로 삼았던 이유는 조선의 열곡으로 조선의 하늘을 가지고 싶고 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문자를 가져오자 얘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문도에 바탕한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천문만 우리가 이런 정립한 조선의 하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 천문도에다가 이론적인 배경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즉 조선의 하늘을 가지고자 했던 세종의 그 자주정신이 조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군 때의 가림다문과 같이 역사 속에 묻히는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이 28별짜리라는 하늘의 별밭에다가 자암과 모험, 초청과 중성을 28개의 영롱한 구슬로 수놓아 두었다. 다시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천문의 하늘의 별밭에다가 글자를 심어놨다. 이렇게 이제 원주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한글 국제 공용화 정책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체할 시기가 되었다. 그 선행 과제가 바로 창제 원리의 규명과 훈민정음 당시에 하종병서법을 살려서는 거죠. 이것만 살렸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새로운 글자 만들 필요도 없고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종은 이미 완벽한 글자를 만들어놨다. 통일 후의 문자 정책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지금부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돼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상입니다.